그 약을 먹지 마세요. 당신도 저처럼 될 겁니다. 그가 주는 영양제를 먹을수록 내 기억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2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금은 은퇴해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그 후로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저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어요. 2년 전 가을 교회 모임에서 윤태식 씨를 만났습니다. 65살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한 분이었죠. 태식 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다정했습니다. 교회가 끝나면 차를 마시자고 하고 산책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낸다는 점도 같았죠. 6개월 만에 우리는 재혼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엄마, 너무 빨리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외롭다는 걸 아는 아들이었기에 결국 허락했죠. 태식 씨는 제 아들에게도 잘해줬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인사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결혼 후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태식 씨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건강 영양제를 챙겨줬습니다. 여보, 이거 먹어야 해요. 나이 들수록 건강 챙겨야죠. 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함께 산책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가끔 여행도 갔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친구와 점심 약속을 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렸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려서 냄비를 태운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뭘 사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을 찾고 심지어 아들 이름이 순간적으로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린 건가? 태식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봐요.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정말로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쩌나 싶었죠. 어느 날 아침 태식 씨가 평소처럼 영양제를 챙겨줬습니다. 노란색 캡슐 2알, 하얀색 알약 1알. 오늘도 꼭 먹어야 해요. 기억력에 좋은 거예요. 저는 물과 함께 그 약들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니 머리가 몽롱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왜 이렇게 졸리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깨어보니 오후 3시였어요. 5시간이나 잔 거였죠. 이상했습니다. 원래 저는 낮잠을 거의 자지 않는 사람인데, 게다가 깨고 나서도 정신이 흐릿했어요.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태식 씨가 물었어요. 오늘 독서 모임 어땠어요?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독서 모임? 오늘 독서 모임이 있었나? 아, 그게 못 갔어요. 왜요? 매주 목요일마다 가던 거잖아요. 태식 씨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어요. 오늘이 목요일이고 오후 2시에 독서 모임이 있었다는 것. 제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였죠. 미안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태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요. 친구들한테 민폐잖아요. 정말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 건가?
나이가 들면 다들 이러는 건가?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옆에서 태식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문제가 생기다니.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태식 씨가 영양제를 챙겨주고 저는 먹고 그리고 몇 시간 후면 깊은 잠에 빠졌어요. 깨고 나면 머리가 무겁고 무언가를 잊어버린 느낌. 이런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없이 제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편지를 뜯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신문 기사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남자를 조심하세요. 당신도 저처럼 될 겁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쓴 것처럼요. 신문 기사를 펼쳤습니다. 5년 전 기사였어요. 60대 여성 치매 의심으로 요양원 입소 후 이혼. 남편에게 재산 대부분 넘겨. 제목만 봐도 섬뜩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여성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남편 이름은 나와 있었습니다. 윤태식.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이 같네. 동명이인이겠지. 그래야만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누가 왜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 저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태식 씨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그날 저녁 태식 씨는 평소처럼 다정했어요. 오늘 뭐 했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기사의 윤태식일까? 불가능해 보였어요. 제 남편은 저를 잘 챙겨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편지의 글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도 저처럼 될 겁니다. 편지를 받은 후로 저는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꾸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이웃 김 여사를 만났어요. 아이고, 정숙 씨. 요즘 괜찮아요? 김 여사가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왜요? 제가 되묻자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남편분이 그러시던데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깜빡깜빡 하시고 약속도 자주 잊으신다고.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부인 걱정이 많더라고요. 병원도 가보라고 하는데 안 가신다고. 김 여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태식 씨가 이웃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깜빡깜빡하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왜 저한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이야기한 걸까? 마치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알리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오니 태식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이웃들한테 제 이야기 했어요. 태식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김 여사님 만났나 보네요. 그게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여보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도 제 허락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식 씨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화를 내요? 나는 당신 걱정해서 한 말인데.
요즘 당신 이상해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내고.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식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봐요. 지금도 이러잖아요. 예전엔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는데. 여보, 정말 병원 가봐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제게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편지의 내용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남자를 조심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는 척 했습니다. 태식 씨가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그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자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태식 씨의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무엇을 찾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공과금 고지서 이런 것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파일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펼쳤는데 보험 증서였어요. 장기요양보험. 피보험자는 저 김정숙. 보험금은 5억 원. 수익자는 윤태식.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아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어요. 재산 분할 사전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이혼 시 제 재산 대부분을 태식 씨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도장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걸까?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태식 씨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태식 씨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거 보험 서류잖아요. 당신이 가입했던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이런 걸 가입했어요? 봐요. 또 잊어버렸잖아요. 6개월 전에 같이 보험 설계사 만났던 거 기억 안 나요? 태식 씨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가입한 걸까? 여보, 당신 요즘 심각해요. 이렇게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다니. 내일 당장 병원 예약 잡을게요. 태식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자러 가요. 밤 늦었어요. 태식 씨가 저를 이끌고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정말 그 보험에 가입한 걸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걸까? 그리고 그 재산 분할 서류는 왜 미리 그런 걸 준비해 놓은 거지? 다음 날 아침 태식 씨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놀래켜서. 하지만 정말 병원은 가봐야 해요.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지만 제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알았어요. 병원 가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그 사람이 누구든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을 알고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태식 씨가 출근한 후 저는 다시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어요.
하지만 소인을 보니 인근 동네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5년 전 윤태식이라는 남편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이혼당한 여성의 이야기. 기사에는 여성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지만 나이는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57세. 지금은 62세가 됐겠네요. 저와 같은 나이. 이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몰랐지만 일단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우체국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막막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응, 그냥 산책 나왔어. 산책? 엄마, 새아버지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가 오늘 병원 가기로 했는데 안 계신데. 괜찮아?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우야, 엄마 괜찮아. 그냥 좀 답답해서 나왔어. 엄마, 새아버지 말로는 엄마가 요즘 많이 안 좋으시대. 병원 꼭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마저도 태식 씨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남편이 이상하다고, 편지를 받았다고,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게 뻔했습니다. 엄마, 새아버지 말씀 들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나도 걱정돼.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마저도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제가 진짜 이상해지고 있는 건지 헷갈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마른 체구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 혹시 김정숙 씨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편지 보낸 사람이에요. 서미란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기사의 주인공. 윤태식의 전처. 서미란 씨는 저를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받으셨죠? 미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윤태식과 재혼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교회 소식지에서 봤죠. 그때 너무 놀랐어요. 미란 씨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신부는 젊은 미란 씨, 신랑은 젊은 윤태식. 제 남편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한 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미란 씨는 15년 전 윤태식과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녀도 재혼이었죠. 첫 남편과 사별한 후 만난 태식 씨가 너무 다정해서 믿었다고 합니다. 처음 인연은 좋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잘 챙겨줬죠. 매일 아침 영양제도 챙겨주고 산책도 함께 다니고 정숙 씨도 그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3년째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깜빡깜빡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머리가 멍한 날이 많아졌죠.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아내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 가보래도 안 간다고.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걸. 제 상황과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저를 정신과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초기 치매일 수 있다고 했죠.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 약을 먹으면 더 머리가 멍해졌어요. 미란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6개월 후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요양원에 입소시켰어요. 제 동의도 없이요. 제가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다면서. 요양원에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제 재산을 정리했어요. 집도 팔고 통장도 정리하고 3개월 만에 빠져나왔을 때 저는 이미 빈털털이었어요. 이혼 서류에도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제가 찍은 게 아닌데도요. 위조된 거였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근근히 살고 있어요. 작은 원룸에서요. 제가 평생 모은 돈 다 빼앗겼어요. 그 사람한테요. 미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지금 당장 빠져나와야 해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어떡해요? 다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 아들까지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먹이는 약. 그게 뭔지 확인해야 해요. 미란 씨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도 그때 남은 약이 있어요. 나중에 분석해 봤더니 강력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였어요. 일반 영양제가 아니었죠. 정숙 씨가 먹는 약도 확인해 봐야 해요. 저는 집에서 가져온 영양제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몰래 챙겨온 거였어요. 미란 씨는 그것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약국에 가져가서 성분 분석 요청해 볼게요. 며칠 걸릴 거예요. 그 사람이 눈치챌 텐데. 제가 걱정하자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계속 먹는 척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먹지 마세요.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세요. 절대 삼키면 안 돼요. 우리는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미란 씨는 태식 씨가 실제로는 3번 결혼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부인도 비슷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재혼을 반복하면서 여성들의 재산을 빼앗아요. 완벽한 사기꾼이에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단지 표적이었던 거예요?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조사해보니 그 사람이 강신 재산을 이미 파악했더라고요. 교직연금, 아파트, 예금까지 다 노린 거예요. 집에 돌아왔을 때 태식 씨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병원 예약 시간 놓쳤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산책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책? 혼자서? 길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혼자 나가요? 태식 씨가 다가왔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나가지 마세요. 내가 같이 다녀줄게요. 그의 말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태식 씨가 영양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침 거 못 먹었으니까 지금 먹어요. 저는 물과 함께 약을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삼키지 않고 혀 밑에 숨겼습니다. 다 먹었어요? 입 벌려봐요. 태식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약을 삼킨 척 물을 마신 후였기 때문에 입을 벌려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잘 먹었네요. 이제 좀 쉬세요.
태식 씨는 만족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약을 뱉어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금 전 그의 눈빛,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그날 밤 약을 먹지 않아서인지 머리가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또렷한 정신.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느낀 멍한 느낌, 기억력 감퇴, 졸음. 모두 그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미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약 성분 확인했어요. 만나야겠어요. 저는 태식 씨가 출근한 후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미란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영양제가 아니에요. 수면유도제 벤조디아제핀과 강력한 신경안정제가 들어있어요. 이걸 매일 먹으면 기억력 장애, 집중력 저하, 심하면 의식 혼미까지 올 수 있어요. 서류를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이건 명백한 약물 투여예요. 게다가 의사 처방 없이 이런 약을 먹인 거니까 범죄죠.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다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 씨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달라요. 우리 함께 싸워요. 이번엔 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각오를 다졌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 존엄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미란 씨와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나야 했어요. 미란 씨가 아는 여성 인권 변호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분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증거를 못 모아서 패소했죠. 이번엔 달라요. 우리 애한테 약물 분석 결과가 있으니까. 미란 씨의 말에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작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미란 씨. 그리고 김정숙 씨시죠? 우리는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편지, 약물 분석 결과, 태식 씨의 과거 결혼 이력, 제가 발견한 보험 증서와 재산 분할 서류까지요.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약물 투여, 사기, 그리고 만약 실행됐다면 강제 입원까지.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까지도 제 말을 안 믿는데. 제가 걱정하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달라요. 그리고 정숙 씨가 정상이라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지금 당장 다른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치매도 아니고 정신질환도 없다는 진단서를 받아오세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MRI, 인지 기능 검사, 혈액 검사까지.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숙 씨 검사 결과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치매도 아니고요. 다만 혈액 검사에서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혹시 수면제 복용하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럼 이상하네요. 이 성분은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건데. 의사는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받아들었어요. 인지 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정신질환 없음. 이 종이 한 장이 제가 정상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미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단서 받았어요. 이상 없대요. 집에 돌아왔을 때 태식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병원 갔다 왔어요. 당신이 가라고 했잖아요. 무슨 병원? 대학병원이요.
정밀 검사 받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태식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진단서를 빼앗듯 가져가더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없음? 말도 안 돼. 당신 분명히 이상한데. 태식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상이래요. 치매도 아니고 정신질환도 없대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태식 씨는 진단서를 구겼어요. 이거 잘못 나온 거야. 다른 병원 가봐야 해. 왜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까지 했는데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당신 요즘 이상하다니까. 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정상이라는 게 불편한 것 같았어요. 당신은 제가 이상하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묻자 태식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정말요? 그럼 왜 제가 정상이라는데 화를 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가 영양제를 가져왔지만 배가 아파요라고 거절했어요. 태식 씨는 화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미란 씨와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진단서를 보여주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고소장 작성할게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윤태식 씨가 직접 약을 건네는 장면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해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남편을 직접 녹음하다니. 하지만 해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핸드폰 녹음 기능 켜놓으세요. 그리고 약을 줄 때 뭐냐고 물어보세요. 자연스럽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떨렸습니다.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숙 씨는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해요. 그날 저녁 태식 씨가 평소처럼 영양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놓고 녹음을 켰어요. 여보, 이게 정확히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식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긴 뭐예요? 영양제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이랑 그런 거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거 매일 먹으니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당신 건강에 좋은 거니까. 병원에서 진단서 받았잖아요. 저 정상이래요. 그런데도 계속 이거 먹어야 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태식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이 약에 뭐가 들었는지. 저는 약을 손에 들고 바라봤습니다. 그냥 영양제라니까요. 왜 자꾸 묻는 거야? 태식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당신도 먹어봐요. 제가 약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뭐? 영양제면 당신도 먹을 수 있잖아요. 먹어봐요. 제 손이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태식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약을 탁 쳤어요. 약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당신 진짜 이상해졌어. 완전히 미쳤어. 태식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멈췄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태식 씨의 목소리, 제 질문, 그의 회피하는 태도까지. 저는 파일을 미란 씨에게 보냈습니다. 곧 전화가 왔어요. 잘했어요. 정숙 씨, 이제 충분해요. 내일 경찰서 가요. 미란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엔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저는 진실을 밝힐 거고 태식 씨는 처벌받을 거예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란 씨와 변호사를 만나 경찰서로 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약물 분석 결과, 진단서, 녹음 파일, 보험 증서, 그리고 미란 씨의 증언까지. 담당 형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심각한 사안이네요. 약물 투여, 사기 미수, 만약 강제 입원까지 시도했다면 감금죄도 추가될 수 있어요. 그럼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일단 윤태식 씨 출석 요구할게요. 그리고 과거 결혼 이력도 조사해야겠네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란 씨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란 씨 물어봐도 될까요? 그때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요. 우연히 인권단체 사람을 만났어요. 면회 온 거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도와줬죠. 그래도 재산은 다 빼앗겼죠. 집도 팔렸고 통장도 비었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위조인 걸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미란 씨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제 자식들도 절 못 믿었어요. 엄마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죠. 지금도 연락 안 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정숙 씨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처럼 되면 안 되니까요. 미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미란 씨 아니었으면 저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태식 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 회사에 갔을 거예요.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당분간 다른 곳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했거든요.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그리고 제 물건들을 챙기다가 태식 씨 서재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번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책장 뒤편에서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사업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이었어요. 타겟 여성 리스트, 재산 규모 파악, 예상 소득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제 이름도 있었어요. 김정숙, 62세, 전직 교사, 예상 자산 8억, 교직 연금 월 250만 원. 제가 마치 사업 아이템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른 여성들 이름도 있었습니다. 서미란, 이영희, 박순자. 모두 60대 여성들이었어요. 태식 씨가 과거에 결혼했던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각자의 재산과 결혼 기간, 이혼 후 취득한 금액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태식 씨는 재혼을 반복하며 여성들의 재산을 빼앗아온 거예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 씨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황급히 파일을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태식 씨와 마주쳤어요. 뭐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에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식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짐 싼 거예요? 그가 제 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가방이 보였던 거예요.
잠깐 친구 집에 다녀올까 해서요. 어느 친구? 태식 씨가 다가왔습니다. 교회 친구요. 이름이?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물어봐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요즘 당신 이상하니까요. 어디 가는지 알아야죠. 저는 어른이에요. 어디 가든 제 자유예요. 제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태식 씨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디도 가지 마세요. 당신 상태로는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제 상태 멀쩡해요. 병원에서도 정상이래요. 그 진단서 믿어요? 잘못 나온 거예요. 당신 분명히 문제 있어요. 태식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태식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무슨 일이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경찰서? 응. 새아버지 관련해서 조사 중이래. 엄마가 고소했다고?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옆에서 태식 씨가 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민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이 사람이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새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엄마한테 약을 먹였어. 이상한 약을. 수면제랑 신경안정제를. 그래서 엄마가 멍해지고 깜빡깜빡했던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그게 무슨... 진짜야. 약 성분 분석도 했어. 증거도 다 있어. 그리고 이 사람 전에도 다른 여자들한테 똑같은 짓 했어.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집이야. 지금 당장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보니 문 밖에서 태식 씨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요! 당장!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저는 빠르게 가방을 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1층이라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가방을 먼저 던지고 저도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참았어요. 뒤에서 태식 씨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어디 가요? 김정숙? 저는 아파트 밖으로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미란 씨에게 전화했어요. 미란 씨 큰일 났어요. 태식 씨한테 들켰어요. 어디에요? 지금 택시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집으로 와요. 주소 보낼게요. 미란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주소를 알려드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따라오는 차는 없었습니다. 미란 씨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다리 좀 삐끗했지만 괜찮아요. 미란 씨가 저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안전할 거예요. 미란 씨가 차를 끓여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곧 끝나요. 경찰에서 조사 시작했으니까. 미란 씨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란 씨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미란 씨가 문을 열어주자 아들은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엄마, 민우야.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들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었어요. 새아버지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응.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그 사람이 약을 먹여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내가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아니야. 엄마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분이 서미란 씨예요. 엄마를 도와주신 분이야. 미란 씨 아니었으면. 아들은 미란 씨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구해주셔서. 아니에요. 저도 같은 피해자였으니까요. 미란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게요. 변호사 선임할게요. 이미 변호사 있어. 여성인권 변호사님이.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비용은 댈게요.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식 씨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연달아 왔습니다. 여보, 오해해요. 얘기 좀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집에 와요. 안 오면 후회할 거예요. 마지막 문자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이 제 핸드폰을 봤어요. 이거 경찰한테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할까? 당연하죠.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문자들을 보여줬어요. 이거 협박으로 볼 수 있네요. 윤태식 씨 출석 요구했는데 안 나왔어요. 체포영장 신청할게요. 체포영장이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증거가 충분하고 도주 우려도 있으니까요. 곧 체포될 겁니다. 그날 오후 태식 씨는 체포됐습니다. 집에서요. 저항했다고 했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60대 남성 재혼 반복하며 배우자 재산 편취 혐의로 체포. 뉴스를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끝나는구나. 아들이 제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응.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태식 씨의 첫 번째 부인을 만났습니다. 이영애 씨였어요.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20년 전 일이었죠. 영애 씨도 같은 방법으로 당했다고 했습니다. 약물 투여, 정신병원 입원, 재산 편취. 그때는 이런 게 범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정말 아픈 줄 알았죠. 우리 셋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 우리가 함께 증언하면 더 강력하겠네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 같이 법정에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법정에서 태식 씨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와 영희 씨가 함께였어요. 아들도 옆에 있었고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태식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돌렸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약물 분석 결과, 진단서, 녹음 파일, 그리고 사업 계획서. 태식 씨의 변호사는 항변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진술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재혼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외로웠던 제게 다정하게 대해줬고 저도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거짓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 재산만 노렸어요.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어요. 매일 약을 먹여서 제가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만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까지도 의심했어요. 너무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만약 서미란 씨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마 요양원에 갇혀서 재산 다 빼앗기고 혼자 버려졌겠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미란 씨의 차례였어요.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애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세 여성의 증언은 강력했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범죄. 태식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왔어요. 선고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되니까요. 미란 씨와 영애 씨 그리고 아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됐거든요. 황혼 재혼 사기 시니어 타겟 범죄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많이 났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태식 씨도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수척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태식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재혼을 반복하며 배우자에게 의학적 처방 없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투여하여 판결문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들었어요.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고 이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로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총 12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징역 7년. 제 옆에서 미란 씨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영애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후 10년간 재혼 시 배우자에게 본 판결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추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오. 태식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판사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므로 항소하더라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피해자분들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황혼에 만난 인연이 진심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시니어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혼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참지 마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상한가 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미란 씨도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당했을 때 혼자 싸우다가 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피해자들이 함께 뭉쳤고 증거를 모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영애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지만 오늘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요.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우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어요. 3명의 여성과 제 아들 그리고 변호사까지. 우리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네요. 미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정말 끝났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영애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손해배상금 받으시면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비슷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제 집에서 같이 살아요. 민우야, 엄마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알아요. 하지만 같이 살면 안 돼요? 며느리도 엄마 오시면 좋다고 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아들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당분간만 신세 질게. 너무 오래는 안 돼. 괜찮아요. 오래오래 계세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빵 준비해뒀어요. 고마워, 현주야.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5살, 7살 두 손주.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을 태식 씨가 멀어지게 만들었었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따뜻했어요. 손주들이 제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사세요.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꼈어요. 밤에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어요. 지난 1년을 생각하니 꿈 같았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미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미란 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숙 씨 덕분에 제 상처도 치유됐어요. 영애 씨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우리 셋이.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장소 정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지지하는 친구로. 판결이 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분간만이라고 했지만 아들 가족이 계속 함께 살자고 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계시니까 좋아요. 애들도 할머니 좋아하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전혀요. 오히려 도움이 되세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자주 나갔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어느 날 오후 미란 씨와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만나기로 했거든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손해배상금 받아서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 생겼죠. 미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빚 다 갚았어요.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요. 영애 씨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아픔으로 연결됐지만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여행 갈까요? 미란 씨가 제안했습니다. 여행. 네.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데요. 셋이 함께. 좋은데요? 영애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그럼 다음 달에 가요.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갈지, 뭐 먹을지, 무슨 옷을 입을지. 마치 소녀들처럼 들떠서 이야기했어요. 60대 여성들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걷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정숙 씨? 돌아보니 교회 친구였습니다. 아, 선영이야.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이분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저는 미란 씨와 영희 씨를 소개했습니다. 반가워요. 선영이가 인사했습니다. 저 그 소식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교회에도 다시 나오세요. 다들 보고 싶어 해요. 그럴게요. 이번 주 일요일에 갈게요. 선영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가벼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교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걱정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정말로 교회에 갔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요.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목사님도 저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정숙 집사님, 돌아오셨네요. 많이 힘드셨죠? 네. 하지만 이겨냈어요. 훌륭하세요. 오늘 간증 한번 해주실래요? 간증. 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예배가 끝나고 제 순서가 왔습니다. 단상에 섰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떨렸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혼 이야기, 속았던 이야기, 약물 투여, 그리고 싸워서 이긴 이야기까지.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저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저를 의심할 때 저 스스로도 저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이상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박수.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위로가 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한 60대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제가 상담 좀 해도 될까요? 저도 재혼했는데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미란 씨와 변호사 연락처도 함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연락이 몇 건 더 왔습니다. 재혼 후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는 분들. 저는 그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미란 씨와 영애 씨도 함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황혼 재혼 피해자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매주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하면 법적 도움을 주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모임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네요. 미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니까요. 영애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미란 씨, 영애 씨, 그리고 저. 세 여성의 여행.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시원했어요. 기분 좋다.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사진 찍을까요? 영애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나란히 섰어요. 지나가던 젊은이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60대 여성 3명. 각자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 사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엄마, 여기서 계속 사세요. 아들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엄마도 내 공간이 필요해. 하지만 자주 올게. 손주들도 보러고. 알았어요. 그래도 자주 와야 해요. 그럼. 새 아파트는 작지만 햇빛이 잘 들었어요. 저는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책장, 화분, 그림들. 거실 벽에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걸었습니다. 새 여성이 밝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강해. 어느 날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란 씨였어요. 정숙 씨, 내일 모임 있어요. 새로운 분들이 오실 거예요. 알았어요. 몇 시? 2시요. 그때 봐요. 전화를 끊고 다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62세, 결코 늦지 않은 나이.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지 않고 제 자신을 믿으며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걸어갈 겁니다. 창밖에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오지만 다시 아침이 올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제 압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요.